증시가 키프로스 구제금융권 부결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미국 주택지표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키프로스 예금 과세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2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 부결과 관련해 키프로스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4%, 0.2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택지표와 독일 투자신뢰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전날에 이어 키프로스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에서 구제금융안 비준 논의가 시작됐지만 의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투심이 억제됐습니다. 또한 에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19일 유로존 내 다른 국가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키프로스와 같은 방식의 예금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0.3%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3%, 0.8% 내렸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부결시켰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19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금융 협상 비준안을 표결에 붙여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키프로스 의회의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 부결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키프로스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먼 오코널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유형 대변인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이 키프로스에 대한 일회성 예금 부담금 부과가 키프로스만의 특수한 여건에 의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이번 부담금 부과는 현재 키프로스가 유로그룹에서 받게 되는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과 키프로스 정부가 당장 필요로 하는 170억 유로의 자금 소요액의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내부 재원을 마련하기는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예상 외 호조세를 돌아섰습니다.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이는 1월에 7.3% 감소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또한 착공 건수 역시 91만 7천 건을 기록해 1월에 91만 건은 물론이고 91만 5천 건이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주택 착공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건수 역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건축허가 건수가 94만 6천 건을 기록하며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 전국 혼란과 키프로스 사태 속에서도 스페인 국채시장 안정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입찰을 통해 총 40억 유로의 만기 3개월과 9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발행량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단기 국채의 낙찰 금리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17억 4천만 유로가 발행된 3개월 만기 국채의 경우 낙찰 금리가 0.285%를 기록해 지난 2월 입찰 당시의 0.421%에 비해 크게 내렸습니다. 이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주의 반등이 주도를 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1978로 마감됐는데요. 장중에는 1990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장 막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상승폭은 조금 줄었는데요. 코스닥도 550을 회복하며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거래일만 하락했는데 1110원 선 위에서 마무리되면서 1100원 선 안착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키프로스 우려감에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순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야간 선물 어떻게 마감되는지 짚어보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장 전망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 전망,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지표는 좋았지만 키프로스에서 이 구제금융 지원안 비준안이 부결됐다는 소식 때문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정강 후약 속에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상 최고치 랠리 중단 이후 3일 연속 조정이 전개되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던 글로벌 증시의 본격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455포인트까지 3포인트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3,229까지 8포인트 하락하고 S&P 500지수는 1,548까지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지표 호조로 시초가 상승 출발했지만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을 부결하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다 반등을 시도하여 낙폭을 축소하였는데 다우지수는 140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장막판 상승 반전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급락하다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조정이 전개되고 전일 급등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5선 부근까지 오늘 또 상승하며 20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키프로스 문제로 그리스가 3.85% 급락하고 스페인이 2.2%, 이탈리아가 1.59%, 프랑스는 1.3%, 폴란드는 1.31% 급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표결을 연기하였던 키프로스 의회는 유럽연합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제안된 예금 가세 방안에 대해 부결시켜 키프로스의 디폴트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착공 호수가 0.8% 증가한 91만 7천호를 기록해 예상치 91만 5천호, 1월 수정치 91만 원을 상회하고 2월 건축 허가 건수는 4.6% 증가한 94만 6천 건으로 예상치 92만 5천 건을 상회해 2008년 6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시장에 긍정적이었지만 19일 회의에 들어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 여부와 시계수도 발동 이후 빈전 없는 재정 협상 문제도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유틸리티, 통신, 바이오, 소매 유통, 일본 관련 업종 등 38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26%에 불과하며 전일에 이어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5개, 나스닥 100 종목 중 38개, S&P 500 종목 중 192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40% 전후로 하락 종목이 많으며 전일에 이어 부진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큰 폭 상승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올그린, 이베이, 암젠, 코카콜라, P&G, 뱅크 오브 아메리카, 휴렛패커드, 트래블러스, 버라이종 커뮤니케이션, 야후, 마이크론, 구글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애플은 3일 상승 후 약보합에 마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하면서 조정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보유 확대 지속입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기 조정권에 진입하였고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어 조만간 큰 폭 조정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해지 전략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되 현물 보유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지수 등 파생 상품을 매도하여 해지하여도 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증시 대부분 조정이 전망되고 있어 현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확대 또는 파생 상품을 매도 해지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환율을 좀 살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한 320원 전후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엔달러는 97엔 전후가 고점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하락 전환이 예상되며 유로화는 최근에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단기 조정권에 진입했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정강 후약을 보였는데 주간 시장 대비해서 0.35포인트 하락하면서 259.9에 마쳤습니다. 고점 260.80, 저점 250, 저점이 259.0으로 1.7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7,143계약으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활발하였고 장중 지수 변동성도 크게 증가하며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로 장 초반 260.80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미국 증시가 개장 직후 정강 후약으로 하락 반전하자 259.05까지 고점 대비해서 1.75포인트나 급락한 후 낙폭을 축소하여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210계약, 기관이 116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334계약 매도하며 3일 연속 개인과 기관의 매수대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장중 매도하던 개인이 자정 이후 매수로 전환하여 일중 최대 매수로 마감하였고 장중 매수하던 외국인은 자정 이후 매도 전환하여 일중 최대 수량을 매도하며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매수에 적극하다 말며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시장에 적극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하락으로 콜은 하락하고 풋은 상승하였습니다. 선물지수가 정강 후약으로 급등락한 후 약보합에 마감하여 장 초반 상승하던 콜옵션이 20% 급락하다 낙폭을 축소하고 풋옵션은 저점 대비 20% 급등하다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주식시장 시황과 함께 또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로 장중 종합지수가 1989포인트까지, 선물지수는 263.15포인트까지 종합지수 21포인트 급등하였으나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현물 매도로 장막판 선물지수는 부하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코스닥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LG전자, NHN 등 일부 대형주들만 상승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강 후약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장 초반 30% 이상 급등했던 콜옵션이 하락 반전하고 장중 30% 이상 급락했던 풋옵션이 약보합까지 낙폭을 축소하며 급등락 속에 옵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종합지수가 1970포인트 단기 지선이 붕괴된 후 전일 급반등이 전개되면서 종합지수 1980포인트 회복을 시도했지만 추가 반등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거래소는 1950, 선물지수 255포인트를 붕괴시키며 종합지수 1900, 코스닥은 500포인트, 선물은 250포인트 부근까지도 추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물은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추가 조정을 대비하면서 장중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해서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58포인트 붕괴를 시도하며 추가 조정이 전망됩니다. 전일 전개되지 못했던 조정이 금일 재차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60.50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여 하락 시 258.50포인트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전일에 이어서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58.00, 고점은 종합지수 1980, 선물지수 261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선물 258.00, 상승시 저항선은 261.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7에서 상한선 262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입니다.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며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 매수로 대응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260 매수에 풋 255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전일하고 똑같은데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에도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고행사가 매수에 풋 저행사가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지수 하락 또는 행보 시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 전략으로 지수 급등 시에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이 되는 예금자 부담금 부과 비준을 부결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렸는데요. 역시 의회 표결은 예상했던 대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그 사이프러스 이른바 이제 키프로스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요. 키프로스의 일회성 분담금 이 그 내용은 다시 재협상을 가져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키프로스 의회는 구제금융 조건의 예금자 부담금을 그 의회 표결을 붙였는데요. 반대가 36표, 기권이 19표가 나왔습니다.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니코스 아나시아데스 대통령은 이번에 트로이카가 제시한 이 일회성 예금자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내용이 의회에서 만연했기 때문에 이를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의 사이먼 오코너 대변인은 키프로스에 적용되는 일회성 부담금은 다른 유로존 국가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밝히면서 애써 이 파장을 좀 그 국지화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키프로스 의회에는 역효과가 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비준 내용 이런 부분은 목요일까지 현재 의회가 휴회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EU와 어떤 내용의 그 협상이나 물밑 접촉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비준 여부 이런 부분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후에 향후 키프로스 사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 키프로스 사태가 유로존의 리스크 부담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그 키프로스의 문제는 러시아와 트로이카인 EU와 IMF, ECB와 재협상을 가져가야 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EU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밑 접촉에서 키프로스가 원하는 만큼의 양보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에 2008년도에 편입이 됐고 작은 나라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보다 사려 깊은 구제금융안의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좀 강권되는 내용으로 나왔다는 점이 네. 좀 비판을 면할 수 없는 트로이카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른바 유로존에서는 작은 국가인 테일 리스크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테일 리스크가 상당히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이른바 키프로스가 블랙스완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22는 키프로스의 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 그 구제금융 테두리 내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지만 이는 키프로스의 지원책보다는 이른바 컨테이전 이펙트, 유로존으로 이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전염되는 전염 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키프로스의 일회성 부담금을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은 신임 유로그룹 회장인 예룬 데이센블룸인데요. 이 예룬 데이센블룸이 신임 의장으로서 첫 작품이 경험 부족을 좀 드러냈다는 비판을 현재 면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그 국가가 디폴트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의 책임을 기존 주주나 채권자가 이제 공동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선의 예금자에게 책임을 지은 부분은 전례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키프로스 의회에서 찬성표가 한 표도 안 나왔다고, 이 점도 조금 다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 연정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EU 쪽에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찬성표가 일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요. 찬성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급거 이제 러시아로 향발을 했던 그 재무장관이 그 키프로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어떤 답변을 현재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니코스 아나시아데스 신임 대통령 이전인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 시절에는 러시아의 가스공사인 가즈프롬이 키프로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천연가스 개발권을 우리에게 줄 경우 구제금융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던 부분은 전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던 내용인데요. 상당한 현재 자금이 은행권의 러시아 자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 다녀왔던 이 재무장관에게 푸틴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유로존에서 탈퇴 여부까지도 점칠 수 있는 이런 복병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화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키프로스 이 쇼크가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뭐 요동치는 것은 어제나 오늘 이제 그 비슷한 수치인데요. 그나마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그나마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영향력을 반감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유럽 증시, 영국의 FTSE 지수나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깍크 40 지수는
어제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 위기의 그 리스크가 큰 국가들의 증시가 차별화된 낙폭이 커진 양상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는 오늘 2.2%나 하락하면서 프랑스의 깍그 지수가 1.3%,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8%, 영국의 FTSE 지수는 0.26%가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폭이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도 네. 현재 유로화 약세와 현재 그 동일한 관점에서 이런 리스크의 그 영향력이 차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화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당 1.28달러까지 밀렸는데요. 장중 1.28달러를 밀린 것은 지난해 1월 13일 이후 14개월 만에 현재 최저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키프로스 쇼크 때문에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ECB가 키프로스에 비상 유동성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낙폭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유로화는 키프로스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는 약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분간은 그렇게 갈 공산이 큰데요. 키프로스 의회와 현재의 정부가 트로이카와 물밑 협상에서 빠른 내용을 그 새로운 재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로화의 약세 기류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로화가 그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이전인 2002년 이전의 장부가로 보면 당시 1999년 1월 1일 날 유로화의 달러당 장부가 가격은 1.18달러가 이른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유로화는 달러당 1.28달러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1차적인 그 히스토리컬 스팟 이렇게 역사적인 밴드로 본다면 이 정도 수준이 저지선이 될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유로화의 약세에 베팅할 수 있는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화의 단기 충격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분간 달러화의 강세는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외환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달러화 인덱스, 달러 지수를 보면 6개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강세 기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ICE 달러 인덱스는 82.53달러의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엔과 파운드, 유로, 캐나다 달러와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유로화 비중인데요. 57.6%가 유로화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결과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최근 약세 기조를 가져가던 엔화의 움직임에도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슈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의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78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1990 가까이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상승폭은 조금 줄여서 마감했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IT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도 550을 회복하며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전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일단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의 어떤 이슈가 어떤 향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망세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의 향방에 그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크게 이제 움직였는데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사태가 어느 정도 그 대책 마련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 그 전날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단 11시에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외국의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발표와 함께 그 대책 마련이라는 소식이 함께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일 국내 시장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그 전날 이제 큰 낙폭에 비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총 170억 정도의 그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00억 정도는 은행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났고 나머지 이제 70억 정도는 이제 승인이 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좀 이어오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키프로스 사태가 중요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키프로스가 이제 유로존 GDP의 한 1% 이내라는 점에서 있었을 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그것보다도 현재 뭐 키프로스 내에서 러시아가 이제 외국인 자금이 예치 자금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서 러시아가 이제 대략 한 30%가 넘는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남유럽 국가에 이제 뱅크런이 좀 전이가 되지 않나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GDP 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좀 그 전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거기에 대한 좀 기술적인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20일 이평선과 그 상승 추세선이 한 지금 6개월 정도의 그 길다란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 추세선에 이제 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봐도 반등하는 그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래량도 그 전날 보시면 한 50만 주를 넘어섰을 때 보통 50만 주를 넘었을 때 저가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날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유통, 건설이 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은행, 증권, 금융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76원, 663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지만 외국인은 1,977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4년간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강세에 의해서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2005년 한 8월 달쯤에 그런 강세가 이었을 때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좀 강세장이 왔었는데요. 그렇게 60일 이평선을 부근까지 조정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전일 외국인만 홀로 이제 사자를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이 735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 개인과 기관은 471억, 15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의료기기라든지 컴퓨터 서비스, 음식료, 담배 등 인터넷, 반도체 등이 크게 2%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일 특징주로는 이제 소원인텍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조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국내 시장에 키프로스 사태 장기적인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변에는 지금 열리고 있는 19일, 20일 열리고 있는 미국의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훈련이 이제 종결이 네.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뭐 이제 또 북한 리스크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점검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일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그 표결 불결 가능성이 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해외 시장이 크게 좀 약간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수급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점 좀 들어볼게요. 이어서 들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한꺼번에 듣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장기 추세선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어느 정도 장기 추세선의 저점에 있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각 상승 패턴에 조금 변곡점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주 이평선을 지지를 하는지 좀 체크를 이전에 20주 이평선을 좀 지지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20주 이평선을 좀 지지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차익 매물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향방에 따라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금일장 좀 생각이 들고요. 금일 추천주로는 제가 가지고 매일 유업입니다. 매일 유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뭐 이제 음식료 업계 중에서도 큰 회사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매출이 12.7%, 영업이익이 41.7% 상승을 하였고요.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장 점유율이 4분기 때 크게 이제 2012년부터 좀 회복했다는 모습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향 분유 수출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2배 정도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현재 박스권을 상승 돌파를 하려고 하는 금일 상승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큰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38,400원, 1차 목표가는 주봉상 좀 고점대인 한 42,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로는 이평선이 좀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산재해 있는 35,400원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20주 이평선 1970 정도 부근이 되겠네요. 이 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매일 유업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에 대응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선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지주회사인 대한항공홀딩스와 사업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안받고 실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또다시 특허 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공개한 갤럭시 S4의 핵심 기능인 눈동자 인식 기술에 대해 4년 전 이미 출원한 특허라며 특허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16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는 대기업 대주주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는 16조 원의 턱없이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규모는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안에 담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달 말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종합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합니다. 논의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깁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서 현재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경 규모는 약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아무래도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어디에 쓰느냐일 텐데요. 이 추경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요? 예,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일반 회계 3개 잉여금으로 약 3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세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수가 약 20만 명을 겨우 넘어서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취업난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28조 규모의 슈퍼 추경이 이뤄진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예산이 쓰일 전망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뒤주사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이 관련 주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진이 10% 정도 넘게 올랐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뒤주사 전환 방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주사 전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요. 예, 순환 출자 구조 해소 때문에 일단 뒤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는 정석 기업이 한진을 지배하고 한진이 대한항공, 다시 대한항공이 정석 기업을 지배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지주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인데요. 또 하나는 경영권 승계 문제도 걸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자녀 보유 지분이 현재는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향후 상속과 승계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둘로 쪼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지주회사인 대한항공 홀딩스를 세우고 하나는 사업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할로 조양호 회장 일가가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을 대한항공 홀딩스에 선물 출자해서 중간 지주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한진과 정성기업을 합병한 뒤 한진을 지주사로 놓고 한진을 통해서 대한항공 홀딩스를 지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은 한진을 통해서 중간 지주사인 대한항공 홀딩스를 지배하고 이 중간 지주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자녀들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한진 3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모두 합쳐서 약 10.04%에 불과합니다. 네. 얼마 전에 공개된 갤럭시 S4, 일단 눈동자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눈동자 인식 기술이 특징적이었는데 이 기술을 놓고 또 LG전자와 특허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LG전자가 먼저 특허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회사 간 특허 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4년 전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먼저 특허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사 측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갤럭시 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 기능은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고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 S4가 출시되고 자세한 기술 내용이 알려지면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6조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주위에는 크게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금순환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 정부, 개인 이렇게 큰 경제 주체 간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지난해 이 가계와 비영리 단체, 즉 개인들의 금융자산에서 주식 출자 주분 규모라는 그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해 약 이게 427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조 1천억 원 늘어났다고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가계와 이 비영리 단체가 주식시장에서 약 8조 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주식자산은 8조 원 늘어나고 같은 기간 8조 원을 인출했다면 시세 차익으로 총 16조 원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대기업 그 대주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약 2조 8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고 나머지 30대 그룹 총수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주식 가치가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주식을 출연한 기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시세 차익도 여기에 포함 집계가 되는데요. 이 같은 그 대기업 총수와 관련 재단의 이 시세 차익을 빼고 나면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올린 수익은 16조 원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